예, 월요일이면 여러분들 기다리는 두 분입니다. 김규현 변호사님, 정무승 변호사님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오늘 앞부분에 팩트체크 좀 하는 게 있어가지고 좀 늦었습니다. 금요일 날 김충식 인터뷰를 했거든요. 혹시 못 보셨죠? 예, 그날은 제가 아니 근데 이제 너무 제가 믿기 힘든 것들이 많아서 이제 그동안 그걸 쭉 다뤄왔던 기자한테 팩트 체크를 했는데 제가 제일 놀랐던 거는 노상원이 아냐 물어봤거든요. 근데 모른대요. 그래서 아니 노상원을 개인적으로 아냐 말고 노상원이라고 하는 이름을 들어봤냐 그랬더니 들어본 적이 없다고. 그래서 그건 말이 좀 안 된다. 노상원은 지금 얼마나 유명하고 저기 한데 근데 오늘 보니까 노상원한테 후원금까지 받은 봉투 글씨까지 다 나왔는데 그걸 모른다고 그렇게 저 금요일 날 힘들었어요. 뭐 일단 그 계열 사람들은 무슨 말을 해도 믿을 게 못 됩니다. 뭐 최혜병 사건 때도 보면은 뭐 경로를 들은 적이 없다. 박정훈 대령 망상이다. 다 이렇게 줄줄이 얘기해 놓고 다 드러났잖아요. 참 오늘 또 구치소에서 윤석열 보셨어요? 예, 희한하게 요즘 제가 특히 월요일 날 서울구치소를 접견을 자주 예. 갑니다. 예. 뭐 원래 정해져 있는 건 아닌데 가면은 윤석열 항상 있어요. 오. 항상 거기 칸막이 뒤에서 접견을 하고 있습니다. 자관 지 방에 안 있구만. 없어요. 예. 무슨 이제 잠만 자고 예. 방에서 잠자고 아침이 되면 변호인 접견실로 출근을 했다가 저녁이 되면 이제 자기 방으로 퇴근을 하는 거의 그런 삶을 영위하고 있는 것 혹시 같고. 거기 밖에 나오면 뭐 먹는 것도 좀 마음대로 자유롭게 먹고 그렇습니까? 먹는 거는 원칙적으로 다 안 됩니다. 먹는 거는 구치소에서 주는 것만 먹을 수 있고요. 예. 거기서 뭐 음식물이라든가 이런 걸 변호인이 건네주거나 하는 건 불가능합니다. 오늘도 보셨다 이거죠? 네, 오늘도 그 칸막이 뒤로 봤어요. 근데 사실 제가 제일 오늘 기대했던 것은 윤석열이 아니고 권성동이거든요. 못 봤어요? 따끈따끈하게 기대했고 막 작년에 뭐 저를 얼마나 괴롭혔어요. 막 기자회견하면서 저를 거짓말쟁이로 몰고 본인이 구속됐으니 제가 오늘 꼭 그 얼굴을 좀 보고 가려고 두리번 했는데 오늘 안 보이더라고요. 왜요? 오늘 변호인 접견이 없었나 봐요. 아니면은 이제 뭐 아주 구석탱이에 있어서 제 시야에서 안 보였거나. 네. 근데 아까 어떤 자료 봤더니 지금 윤석열 독방 쓰잖아요. 네. 근데 권성동은 홍거방에 있다는 얘기가 있던데 맞습니까? 저도 그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봤는데 이제 공식적으로 제가 뭐 확인된 건 아닌 것 같은데 사실 가능성이 높다. 홍거방이면은 일반 잡범들하고 같이 지내는 그렇죠. 거예요? 일반 범들하고 같이 그러면 신고식 하고 막 그러는 거 아닙니까? 꼭 했으면 좋겠네요. 이게 원칙적으로는 이제 요즘은 근데 이제 어떤 식이냐면은 처음 들어가면 한 일주일 정도를 그 신입방이라 그래서 신입들끼리만 이렇게 가입소 비슷하게 이렇게 있습니다. 그러다가 한 5일에서 일주일 정도 지나면은 이제 본 방으로 각각 들어가거든요. 네. 왜 홍거방에 독방이 다 찼나요? 그 독방이 다 찼다는 것 같아요. 근데 그게 상당히 신빙성이 있는 게 지금 워낙에 뭐 내란이나 이런 주요 관련자들이 많이 들어가 있잖아요. 서울구치소에. 그것도 들어가려면 일찍 가야 되겠네. 네, 그러니까 이게 지금 그게 꽉 찼다면은 혼거방으로 당연히 들어가야 될 것이고. 그러면 심우정이도 이제 들어가게 되면은 홍거방 갑니까? 뭐 이대로 가면은 뭐 독방이 비지 않는 한 다 혼거방이겠죠. 검사 출신으로 영화 보면은 들어가면 더 혼나던데. 그러니까 꼭 한번 좀 제가 보고 싶어요. 그래서 변호인 접견실 갔을 때 제가 한번 보려고 어딨나 권성동 어딨나 찾았는데 권성동은 검사를 그만둔 지 좀 오래돼갖고 이제 아기를 가진 피의자들이 많이 없겠지만 심우정 씨 같은 경우에는 들어가면은 아기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 꽤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냥 검사도 아니고 검찰총장이었기 때문에 그리고 일반적으로 윤석열 씨처럼 풀타임 접견을 돌리는 게 비용이 엄청 많이 듭니다. 그러겠죠. 네, 그래서 윤석열 변호인 같은 경우에는 꼭 그 금전적인 부분이 아니라 다른 걸 원해서도 뭐 정치적인 이유나 뭐 이념 때문에라도 뭐 접견에 희망하는 변호사가 있겠지만 권성동 씨한테 그럴 만한 사람은 없을 거란 말이에요. 그럼 결과적으로 이제 금전적으로 이제 그런 걸 선임을 해야 될 텐데 그 비용을 감당하기가 쉽지 않을 겁니다. 그렇죠. 24시간 접견 비용은 어마어마할 거예요. 네, 거의 이제 재벌급이나 대학에 감당이 가능하지. 근데 그거를 또 이제 단기간만 걸리는 게 아니라 이제 오래 계셔야 될 수 있기 때문에 꽤 장기를 생각을 한다면 그 윤석열 씨처럼 풀타임을 돌리는 거는 권성동 입장에서는 엄두가 안 날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권성동은 변호인 접견실에서 굉장히 보기가 어려울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하지만 의외로 이게 희귀템 같은 느낌이죠. 희귀 레어업. 레어템. 근데 동부구치소로 가면 김용현은 꽤나 자주
보이거든요. 1번 방에 항상 있어갖고. 거기 거기도 항상 변호인이 접견하고 예, 있어요. 거기에 신념에 찬 변호인이 있어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보통 이제 사상범이나 이런 사람들은 그 사람들? 예, 그 정도쯤이면 자기랑 똑같은 변호사들이 있잖아요. 거기에 윤어게인 같은 예. 그런 사람들이 이제 무료로 막 자기가 해주니까 이런 건데 실제로 권성동 그래- 같은 경우에는 그런 게 별로 없잖아요. 그러니까 권성동은 돈 안 주면 안 하지. 심지어 변호사들이. 권성동은 부패 사건이었고 김용 의원은 실제로 작년 말이랑 올 초까지만 하더라도 동부구치소 앞에 막 화환 엄청 많았습니다. 장관님 힘내서 이런 것까지 많았을 정도였으니까 그런 이제 정치적으로 좀 오도되신 분들이 좀 접견을 했겠지만 권성동은 그것조차 없을 것이다. 오늘 이제 두 분 오시면 심우정 관련해 가지고 좀 집중적으로 여쭤보려고 하는데 한 가지 먼저 좀 짚어보고 가지고 지금 윤석열이 보석 신청을 했다고 하지 않습니까? 정우승 변호사님, 보석 신청은 누구나 할 수는 있습니까? 신청권은 누구에게나 다 있고 예. 통계적으로 봤을 때 제가 안 그래도 연감을 한번 뽑아봤었는데 10에서 20% 정도 인용률이 있더라고요. 받아들일 네, 때. 인용률이 있는데 문제는 뭐냐면 보석의 경우에는 사실 보석금을 걸어놓고 내가 출석하겠다는 거를 이제 담보를 하는 건데 지금 윤석열 씨가 스스로 자기 재판에 나오지 않고 있지 않습니까? 구속을 해놨는데도 재판에 출석을 하지 않고 있는데 이걸 자유롭게 풀어준다? 이거는 아마 일반적인 법상식으로는 사실 말이 안 되는 건데 윤석열과 관련해서는 사실 구속 취소를 비롯해서 일반적인 법상식으로 이해되지 않는 것들이 너무 많이 벌어져 갖고 사실 조금 불안하긴 하지만 원칙으로 돌아간다고 하면 당연히 말이 안 되는. 다행인 것은 이번 보석 신청 그 다루는 재판부가 직위원 재판부는 아니고 35부가 되더라고요. 백대현 부장판사. 가능성을 어떻게 보십니까? 이거는 그냥 하는 겁니다. 예, 뭐든지 하는 그냥 거라 해보는 그냥 막 다 던지는 거여 가지고 네. 이거는 뭐 굳이 신경 쓰실 건 없을 것 같아요. 최근에 임성근이 그 박정훈 대령을 또 고소한다고 밝혔거든요. 그냥 그런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그냥 뭐라도 그냥 막 던지는. 그런 거 하면 돈 엄청나게 내게 막 이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최근에는 그런 주장이 있습니다. 인지라도 받자. 이거 예. 너무 그냥 우편비만 내면 다 할 수 있게 나오니까 너무 이제 좀 의미가 국력 없는. 낭비죠. 예, 맞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판사들이 다 판단을 해야 되고 고소고발을 하면 수사기관이 다 판단을 해야 되는데 여기에 대해서 최소한의 인지는 좀 받아야 되는 게 아닌가라는 논리가 있을 정도로 이렇게 약간 선언적, 정치적 이제 고소고발이나 신청이 워낙 많아서 좀 문제가 되고 있고 이제 보석제도 근간을 살펴보면 애초에 불구속 재판을 받으면 내가 충실히 재판에 임하겠다라는 것을 담보하는 보석금을 내는 건데 본인 재판에도 안 나오는 사람이 이거를 신청한다는 것 자체도 사실은 옳지도 않고 그 인용될 확률은 거의 0에 수렴한다고 봐야죠. 왜 했는지도 모르겠어요, 일단. 그리고 이제 일반적으로 이런 류의 자범들이 보석을 막 계속 반복적으로 신청을 하면은 예. 그냥 다 기각해버립니다. 신문 기일도 안 잡고 알아서 다 기각인데 이런 경우에는 또 윤석열이니까 뭐 신문 기일 정도는 열어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또 그만큼 또 신문 기일 열면은 또 그 출정해야 되고 뭐 해야 되고 하면은 그거에 대한 또 예산, 국가 예산도 낭비되는 것이고. 하여튼 이제 윤석열, 김건희 두 사람 다 보석을 좋아하긴 해요. 그래서 그런가 봅니다. 네. 근데 아마 저는 관전 포인트가 만약에 신문기일이 잡힌다고 하면 윤석열이 그럼 그 신문기일은 출정할 것인가? 자기 재판에는 안 나오면서 자기 풀어달라는 재판에는 그 신문기일은 출석해서 법정에서 자기 또 긴 장황한 자기 연설을 하겠죠. 그러면 사실 말이 앞뒤가 안 맞는 게 자기 형사재판에는 출석하지 못할 만한 그 지금 건강상 이유가 있으면서 자기 신문기일은 나와갖고 충분히 주장을 할 수 있다는 걸 보여주는 것 자체가 사실 모순인데. 보석 신청하면 신문 기회를 무조건 잡아야 됩니까? 아니요, 그런 거는 아닙니다. 원칙적으로는 예, 뭐 각하할 수도 원칙적으로는 신문 기일을 잡아야 되는 것은 맞는데요. 예. 근데 보통 어떤 식으로 하냐면 재판 기일에 같이 잡아버려요. 그러니까 원래 재판을 할 때 재판 기일인데 그거 끝나고 그럼 이 보석 신문 기일도 같이 할게요 하면서 그냥 같이 잡아버리기 때문에 그거는 뭐 크게 하진 않는데 이런 근데 큰 사건 같은 경우에는 보석 신문 기일을 아예 따로 잡는 경우들이 많죠. 근데 지금까지 출석 안 한 사례를 보면 차라리 그 새로 잡힌 35부에서는 재판기를 잡으면서 공판기를 잡으면서 아마 그 전 뭐 10분 전, 20분 전으로 해갖고 자 먼저 보석 신문기일부터 진행하겠습니다라고 하면 조금 더 극명하게 윤석열의 주장에 틀렸다는 게 좀 현출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보석 신문기일에 나와서 얘기하고 그 다음에 재판기일 시작되면 갑자기 퇴정한다. 이런 말이 식의 안 되는 모습을 보일 수도 있기 때문에 재판부가 현명하게 이제 소송 지휘를 해야죠. 그래서 보석 신문 기일도 안 나올 것 같아요. 저는. 예. 차라리 한번 그 나오는가 안 나오는가 보게
신문 기회를 잡았으면 좋기는 하겠네요. 그것도 방법이죠. 엿먹이는 방법이죠. 네, 저는 일종의. 공판기일과 함께 붙어서 잡았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지금 이제 24일 날은 외환죄 관련해서 출석하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거기는 나올까요? 그것도 안 나올 것 같습니다. 뭐 지금까지 계속 행보를 이렇게 보면. 안 나오면 네. 본인한테 불리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말이에요. 본인이 사실 그걸 잘 알고 있어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그래서 이미 직위원하고도 척을 졌다 윤석열은. 저는 그렇게 보거든요, 사실. 네, 그래서 사실은 직위원 재판부가 또 이상한 짓을 할 수도 있잖아요. 뭐 예. 갑자기 막 이상한 법리를 들고 나와서 석방시키거나 뭐 무죄 선고를 하거나 막 이럴 가능성이 물론 없다고 할 수는 없지만 이미 윤석열은 직위원하고도 척진 사이라서 저는 그럴 가능성이 별로 직위원이가 지금 없다고 가지고 봐요. 싶어도 이제 뭐 하겠어요? 뭐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예. 예, 그렇기 때문에 윤석열은 이미 이 재판은 자기가 졌다라고 지금 이미 전제를 내부적으로도 깔고. 생각을 하고 있고 본인의 마음은 지금 딴 데가 있습니다. 이 재판에 있지 않고 저기 트럼프 뭐 미국의 그 유명인 모스탄 막 이런 데다가 이제 자기 구명 운동한다. 그런데 지금 다 가 있다고 좀 봐요. 그리고 수사기관에 출석하지 않는 건 생각보다 수사기관에 출석해서 그 진술 거부하는 것을 유지하는 게 정말 많은 공력이 듭니다. 저기서 나한테 불리한 얘기가 오고 하고 그 질문이 오고 하는데 거기서 대답하지 않고 묵묵부답으로 일관하는 게 생각보다 쉽지 않거든요. 그리고 그렇게 뭐 1시간을 그 회의를 하면 58분 혼자 얘기하는 사람, 그렇게 얘기 좋아하는 사람이 더욱더 힘들 거고요. 그런 사람이라면. 그래서 그 출석을 안 하겠다고 할 건데 지금까지 그 수사기관의 출석 요구는 김건희 특검에서 이루어졌습니다. 예. 근데 이제는 이제 내란 특검에서 출석 요구를 한 것이고 내란 특검은 과거와 다르게 김건희 특검과는 다르게 구인을 할 수도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관전 포인트가 될 거라 생각합니다. 외환 혐의에 대해서는 수사 대상에 포함됩니까? 외환은 당연히 처음부터 특검 예. 수사 대상이었죠. 내란과 외환 다 수사 대상이었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럼 뭐 별도로 따질 필요는 없는 거죠. 예. 그리고 지금 이제 이대로 간다면 내년 1월에 윤석열 석방될 수도 있는데 네. 지금 외환 부분 조사하는 것은 지난번에 우리가 이자가 6개월 또 돼서 도망갈 수도 있으니까 그때 외환 혐의를 추가해가지고 구속영장을 청구하려고 좀 깔아둔 거다 그런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예. 네, 1월 석방에 대해서는 물론 우리는 너무나 비상식적인 거를 많이 겪었기 때문에 계속 우려해야 되는 건 사실이지만 지금 김건희를 기소하면서 거기에 사실상 공범인 윤석열을 기소하지 않았던 이유는 말씀하신 것처럼 외환죄처럼 쟁겨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김건희가 기소된 부분에 대해서 당연히 윤석열은 공범으로 기소가 될 것이고 그 혐의들이 워낙 많기 때문에 그것만 이제 6개월 단위로 기소를 한다고 하면 제가 봤을 때는 구속영장은 2, 3년까지는 충분히 유지가 가능할 거다. 지금 아직 기소가 안 된 대표적인 죄명들을 좀 살펴보자면 윤석열이 외환이 있고요. 그리고 김건희와 관련된 이제 뇌물 돈 받은 것들의 공범으로서 수사받는 것들이 있고요. 그리고 최혜병 특검에서 이제 수사 외압과 관련된 경로와 관련된 직권남용이라든가 막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게 최소 3개가 있는 거예요. 이 3개에 대해서 각각 6개월 동안 구속 재판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예. 구속영장 발부에 예. 그러면 앞으로 한 18개월 정도는 일단 확보가 된다. 네, 이렇게 볼 수 그리고 있죠. 김건희에 대해서 아직 다 기소가 된 게 아니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김건희에 대해서도 분명히 추가 기소가 여러 건 있을 것 같은데 그때마다 공범으로 만약에 적시가 된다고 하면 그럼 6개월씩 더 추가가 될 거기 때문에 이게 전형적으로 그 본인이 예전에 특검 수사팀장 할 때 그 최순실이랑 이제 박근혜 전 대통령을 한 거의 3년간 재판에 묶어놨었거든요. 그거와 동일하게 자기에게도 적용될 겁니다. 자기가 했던 그대로 당하는 거죠, 지금. 요즘에 이제 헌법에 대해서 우리가 계속 이야기를 하고 관심을 많이 갖다 보니까 위헌 얘기가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내란 특별 전담 재판부도 위헌이다 아니다 이런 논란이 있고 그런데 지금 심우정이 17시간 조사받고 오늘 나왔는데 이번에는 기자들이 물어보니까 아무 얘기를 하지 않아요. 그런데 지난번에 윤석열이 탈옥시켜 줬을 때 그때는 위헌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두 분 법률가들의 의견을 들어보고 싶은 겁니다. 그때 당시에 위헌 얘기했던 부분 한번 다시 들어보실까요? 적법 절차와 인권 보장은 제가 취임 이후 계속하여 강조해온 저희 검찰의 기본적인 사명입니다. 기소 이후에 피고인의 신병에 관한 판단 권한은 법원에 있기 때문에 그러한 법원의 결정을 존중하였습니다. 법원의 판단은 구속기간 산정에 대하여 오랫동안
형성되어 온 법원 검찰의 실무 관행에 문제가 있고 가사 그러한 문제가 없더라도 법률의 불명확으로 인해 수사 과정 절차의 적법성에 의문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법원의 결정 취지를 모두 종합하였습니다. 즉시 항고하지 않은 것은 보석과 구속 집행 정지 또 구속 취소에 대한 즉시 항고 제도는 52년 전에 이른바 유신 헌법 시절 국회를 해산하고 비상 입법 기구에 의하여 도입된 제도인데 기존의 헌법재판소에 의해서 보석과 구속 집행 정지에 대한 즉시 항고는 2차례 위헌 결정이 있었습니다. 법원의 인신 구속에 관한 권한은 법원에 있다는 영장주의와 적법 절차의 원칙, 과잉 금지의 원칙에 위반하기 때문에 위헌이라는 명확한 판단이 있었고 그러한 위헌 판결의 취지를 따라서 즉시 항고하지 않은 것입니다. 먼저 이 부분을 좀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요. 검찰총장은 법 해석자가 아닙니다. 법 해석의 권한은 법원에게 있는 거고 검찰총장, 검찰은 법을 집행하는 기관이죠. 근데 지금 심우정 전 검찰총장은 자신이 마치 법원처럼 법을 해석해서 이미 법 해석이 변경이 된 게 없는데 스스로 해석을 해서 결정을 내린 겁니다. 저거 자체가 월권이죠. 그 해석 권한은 법원한테 있어요. 본인이 마치 사법부인 것처럼 행동을 한 거죠. 법 집행자라면 지금까지 있어왔던 법 해석에 따라서 법을 집행하는 게 원칙입니다. 지금 저희가 이제 논할 옳고 그름 법리적으로 맞다 틀리다를 하기 전에 본인의 위치가 법 집행자이기 때문에 그대로 집행을 하는 게 원칙이죠. 근데 마치 자기가 헌법재판소 소장이 된 것처럼 아니면 헌법재판관이 된 것처럼 이건 위헌인 것 같아라고 자기가 해석하는 것 자체가 그 자체가 월권이죠. 김규 변호사님은 저자의 말을 듣고 어떤 생각이 드셨어요? 설명하자면 이런 소리를 하는 거예요. 예. 지금 재판 중인 피고인을 석방하는 제도가 크게 이제 3개가 있습니다. 하나는 보석이 있고요. 하나는 구속 집행 정지가 있고요. 마지막 하나가 이 구속 취소가 있는 건데요. 자, 법원이 어쨌거나 이 사람을 석방하는 결정을 내렸어요. 그럼 이 사람이 이제 석방이 됩니다. 근데 보석이나 이런 거 같은 경우에는 이 사람이 진짜로 위독하다거나 당장 수술하지 않으면 죽어 이 사람이. 그런 경우가 많단 말이에요. 그래서 당장 이제 석방해서 병원으로 가야 되는 거죠. 그런 경우에 검사가 야 즉시 항고 이거 해버리면은 석방이 안 돼요. 일단. 그 즉시 항고에 대해서 또 결정이 나올 때까지. 그러면 이 수술 받아야 되는 사람이 못 나가는 거예요.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야 이런 거에 대해서 즉시 항고하게 하는 거는 좀 그렇다라고 해서 보석이랑 구속 집행 정지에 대해서는 위헌이다. 일단 내보내줘라 라는 결정이 과거에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 심우정 총장이 한 구속 취소에 대해서는 이게 위헌이라는 결정이 아직까지 없었어요. 없는데 심우정 총장은 그러면 이것도 그러면 위헌이 나오겠지 뭐. 그러니까 지레 짐작을 하고 예상을 해가지고 우리는 그럼 즉시 항고 안 할 거야. 이렇게 해버린 겁니다. 이게 큰 문제라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됩니다. 지금 그러니까 저렇게 말을 어렵게 얘기한 거죠. 그러니까요.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듣겠어요. 아니 세상에 그런 식으로 따질 거면 검찰이라는 기관이 왜 존재를 합니까? 변호사라면 그런 주장을 할 수 있겠죠. 당연히 피고인을 위해서. 근데 검찰은 반대편에서 국가를 대리해갖고 피고인을 처벌해야 된다라고 주장을 해야 되는 사람인데 위헌이 아직 나오지도 않은 법률을 이거 위헌 나올 것 같아. 안 할래. 이렇게 해버리는 검찰총장은 거의 직무를 유기한 것이고 직권 남용한 것이 맞습니다. 맞고요. 그리고 즉시 항고를 100번, 1000번 양보해갖고 즉시 항고를 안 한다고 하더라도 보통 항고는 할 수 있는 거거든요. 보통 항고라는 건 뭐냐면 즉시 항고와 달리 집행정지 효력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보통 항고를 하면 윤석열이 일단 나갑니다. 윤석열 일단 석방은 시켜놓고 그 대신에 직위원이 이 구속 취소 결정을 한 거 직위원 판사가 틀렸어. 왜 시간을 날로 계산해야지 때로 계산을 해. 그리고 이거 구속기간 막 산입 안 시켜버리고 틀렸어라고 하는 항고는 유지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상급심에 가가지고 고등법원에서 다시 판단해갖고 직위원 판사가 잘못했네라고 결정이 나면 윤석열은 다시 들어가는 겁니다. 그럼 그렇게라도 했어야죠. 근데 그거조차도 심우정 총장은 포기해버렸고 그걸 포기한 거에 대해서 이유를 제대로 밝히지 않아요. 자기도 궁색하니까. 이게 큰 문제라는 겁니다.
저는 그 심우정 얘기하는 걸 들으면서 저런 사람들이 방송에 나오면 저는 정말 힘든데 그런 생각을 하면서 들었어요. 말을 잘하는 것 같은데 막 어렵잖아요. 무슨 말을 하는지 못 알아듣게 해요. 그러니까 일부러 어렵게 말하는 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냥 판결문에 나온 거를 과거 사례 판결문에 써 있던 그런 뭐 어려운 구절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거를 그냥 읊은 겁니다. 기본적으로 즉시 항고를 앵무새처럼. 그때 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당연히 했어야 하고 즉시 항고를 안 한다면 보통 항고라도 했어야죠. 그리고 보통 항고는 지금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문영배 소장 같은 경우에는 지금이라도 해야 된다라고 하는데 이제 특검은 실익이 없다라고 하면서 안 하고 있지 않습니까? 실익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지금 와가지고서는 이제 특검 입장에서는 실기했다. 시간이 너무 많이 지나가지고 보통 항고를 해서 설령 인용이 된다고 하더라도 그걸로 인한 지금 구속 기간이나 이런 것들이 많이 지나버렸기 때문에 이거 뭐 별로 다시 과연 해주겠느냐 이거를 그렇게 보는 것도 있고 특검 입장에서는 그거 말고도 우리 지금 앞으로 수사하고 있는 거 많이 있으니까 이걸로 또 구속시키면 돼. 예. 예.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걸 수도 있습니다. 수사 실무진 입장에선 당연한 반응이고 이제 법조인 한 사람으로서는 사실 직위원이 윤석열을 풀어준 거 자체가 정말 대한민국 형사법 사상 되게 정말로 유일무이한 일이 될 것 같고 일반적으로도 적용이 안 되는 일이기 때문에 이거는 스스로 이제 그러니까 사법부가 고등법원에서 보통 항고를 받아서 이거는 우리 법원이 잘못했다라는 인정을 좀 해줘야 그거에 대해서 한번 바로잡을 기회가 생기기 때문에 약간 좀 넓은 시야에서 보자면 이런 선례를 남기지 않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보통 항고를 좀 해줬으면 좋겠다라는 희망은 있습니다. 저도 같은 생각이에요. 특검이 실익이 없더라도 보통 항고는 꼭 해줬으면 좋겠는 것이 선언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이게 예. 직위원 판사 지금 이 1심 판결에 직위원 판사가 한 판결들 결정들 때가 아니라 날이 아니라 시간으로 계산을 하는 것들이라든가 공수처의 수사기간 이런 것들 수사권 논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직위원 판사가 틀렸다는 결정을 받아내는 선언적 의미가 있는 거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아무리 특검에서 너희가 틀렸어라고 주장을 해도 그 항고를 하지 않을 경우에 그러면 그거는 직위원 판사가 다시 판단을 합니다. 1심 판결을 하면서. 그럼 자기가 틀렸다고 인정하겠어요 거기서? 절대 안 하겠죠. 할 리가 만무하죠. 특히 중요한 그러니까 부분은 항고를 해서 직위원 판사가 아닌 상급심 고등법원에서 판단을 받는 과정이 사실 선언적으로 중요한 겁니다. 지금 피고발인 신분으로 조사를 받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만약에 즉시 항고를 했어야 되는데 하지 않고 풀어준 것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물어봤다고 한다면 예. 내가 그때 판단을 잘못했다 이렇게 변명을 해도 죄가 됩니까? 우리 법은요 원칙적으로 실수는 처벌을 하지 않습니다. 예. 고의를 처벌을 합니다. 근데 심우정이 나중에 가서는 그것은 내가 판단 미스였다 실수였다 이렇게 변명은 할 수 있겠죠. 그렇지만 그 당시에 정말 세심한 검토를 엄청나게 거쳤을 것인데 그리고 수사팀에서는 즉시 항고를 해야 된다라고 보고가 또 올라왔다는 거 아닙니까? 예. 그런 걸 다 검토했을 건데 거기서 실수를 한다는 건 있을 수가 없는 것이죠. 그거는 고의 인정이 안 될 수 있다. 심우정의 행동은 고의인 겁니다. 예. 고의인데 정당했냐 아니면 부당했냐 요걸 따지는 것이지 실수는 그러면 고의로 즉시 항고를 포기함으로써 윤석열을 풀어주게 했다라고 하면 직권남용이 됩니까? 직권남용과 동시에 직무유기도 될 수 있습니다. 직무유기도 되고. 예. 그건 죄가 얼마나 큽니까? 법정형은 아주 높진 않습니다. 직권남용은 5년 이하 징역이고요. 네. 직무유기는 1년 이하 징역입니다. 만약에 거기에 직권남용으로 처벌이 된다고 한다면 설마 얘가 그렇게 할지 몰랐다라고 한 직위원은 면책이 됩니까? 직위원의 것은 따로 판단을 하는 게 맞죠. 왜냐하면 이제 직위원이 판단을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심우정이 구속 취소에 대한 즉시 항고를 포기했잖아요. 만약에 이 둘이 그냥 짜고 쳤다면, 내가 이거 구속 취소할 테니까 너 즉시 항고 하지 마라고 뭔가 내통한 것이 있었다면야 한 번에 이 둘을 처벌할 수 있겠습니다만은 그런 것들이 밝혀지지 않는다면은 따로 수사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랬을 것 같은데 그걸 밝혀내기는 참 어려울 거고
지기현이가 그렇게 말도 안 되는 엉터리 판결을 내렸다 하더라도 또 판결이 잘못된 걸 가지고 처벌하는 것은 더 어려운 일이죠. 그렇죠. 저 고의로서 누군가 소통해갖고 그거를 좀 적용을 특별하게 했다라는 것까지 밝혀내야 되기 때문에 수사상 난맥이 있을 수 있고 저 여기서 저는 실익에 대해서 좀 다른 의견을 하나 더 드리자면 예. 그 지기현 판사가 그 결정을 하면서 보도자료에 공수처의 수사권 관련해서 상급법원의 판단이 필요하다는 식의 그 보도자료를 냈던 걸로 기억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우리 모두가 걱정하는 게 그 본안 재판에서 지기현이 이런 식으로 공소기각을 해주려고 빌드업을 쌓는 게 아닌가라는 의심이 일부 있었거든요. 예. 그거를 보통 항고를 통해서 아까 김규현 변호사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상급법원에서 그런 거 문제 안 돼. 라는 식의 하나를 받아놓는다고 하면 지기현 입장에서도 상급법원에서 저렇게 얘기하니 내가 여기서 공소기각을 하는 거는 어차피 상소에 가면 깨지겠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어서 우리가 기대하는 상식에 부합하는 판결을 하게 될 좀 더 유인이 생길 것이다. 그런 걸 생각하면 꼭 실익이 없다고만 할 수는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요, 그때 당시에는 뭐 저렇게 말도 안 되는 일이 하고 놀랐지만 지금 이렇게 쭉 한참 시간이 흘러서 살펴보면 말도 안 되는 짓들에는 반드시 이유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근데 지기현이 말도 안 되는 시간 계산으로 풀어주고 신무정은 말도 안 되는 즉시항고 포기로 윤석열 탈옥에 도움을 줬다면 이건 뭔가 자기들끼리는 교류가 있었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합리적 의심 아닙니까? 그렇죠. 그거를 하자고 그 사실을 밝혀내라고 국민들이 그렇게 원하고 해서 특검이 된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특검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수사를 해야 되는 것이 마땅합니다. 당연한 겁니다. 그거는. 신무정 17시간 조사받았는데 이것을 가장 집중적으로 물어봤을 거고 예. 또 어떤 것들 조사를 했을 것 같습니까? 보니까는 실제 조사는 한 10시간 정도 했고 예. 그리고 한 나머지 한 대여섯 시간 정도는 이제 조서를 열람하는 예. 그런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역시나 그 5시간, 6시간을 넘게 조사 열람을 했더군요. 그거는 자기가 외워서 나가겠다는 얘기입니다. 조사를. 아. 양승태 전 대법원장도 그런 식으로 거의 10시간 가까이 했거든요. 그런 것인데 그런 어떤 조사가 됐겠느냐. 저는 이제 신무정 총장을 조사하기 전에 그냥 뭐 아무 준비도 없이 불렀을 거라고 저는 보지는 않습니다. 그때 대검에서 구속 취소에 대한 즉시항고 포기를 결정할 때 대검 부장회의를 했다고 했어요. 심 전 총장이. 예. 그러면 대검 차장 그리고 대검 부장 뭐 이런 간부들끼리 회의를 했을 것이고 거기서 뭔가 논의한 게 있겠죠. 그렇다면은 저는 거기에 참석한 사람들을 특검이 사전에 이미 다 조사를 했다. 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그 진술을 다 받아놓고 나서 마지막으로 신무정을 지금 예. 부른 걸 거거든요. 거기에 대한 확인 조사가 있었을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이 사람은 이렇게 말하는데 신무정 너는 어떠냐? 아니면 신무정 너는 이렇게 얘기하고 있지만 그 자리에 있었던 다른 사람은 다르게 얘기를 한다. 예. 예, 이런 식으로 추궁하는 과정이 있었을 거라고 보고 아니면 특검이 진실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신무정 보고 거짓말을 하도록 그냥 계속 놔뒀을 수도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만약에 심 전 총장에 대해서 구속영장이 청구가 된다면 예, 예. 그랬을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지금 그걸 여쭤보려고 그러는데 한 번 더 부를까요? 바로 영장을 칠까요? 저는 뭐 사안 자체가 그렇게 복잡한 게 아니기 때문에 뭐 굳이 이 정도까지 조사했는데 또 또 부르냐? 과연 부를 게 남아 있을까? 예. 네, 전 그런 생각이 듭니다. 만약 부른다면 혐의가 다른 혐의일 겁니다. 지금 오늘 이번에 조사된 거는 이제 직무유기 그리고 직권남용으로 조사된 건데 만약에 신무정을 추가 조사해야 된다고 하면 내란의 밤에 뭐 했는지 네. 그런 조사를 위해서면 모르겠는데 이 혐의에 대해서는 말씀하신 것처럼 신무정은 마침표였을 겁니다. 말씀하신 대로 다른 채증을 다 마치고 그래 와 너는 뭐라고 하는지 들어보자를 확인한 다음에 아마 영장을 칠 거라면은 치겠지만 그게 아니라고 한다면 추가 조사를 이어가지는 않을 것 같다. 딸 부정채용 의혹도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관여한 거. 이번에 특검 조사에서 그런 부분도 물어볼 수 있나요? 물어볼 수 있는데 그거는 원칙적으로 특검의 수사 대상은 수사 대상이 아닌 걸로 아니죠.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뭐 물어는 볼 수 있죠. 예. 물어는 볼 수 있는데 굳이 뭐 거기에 대해서 거기에 아마 질문이 신무정이 필요는 없고. 답하진 않았을 것 같아요. 그리고 물어보는 취지가 이런 거로 약점을 잡혀서 그렇게 했느냐 이런 식이 가능하겠지만 아. 그 본류로서 그거를 조사하겠다라는 식의 조사가 이루어진다면 수사 범위를 벗어나는 거기 때문에 특검법 위반이 될 수 있습니다. 약점을 잡혔든지 바터를 했든지 뭐 그런 걸로 물어볼 수도 있고. 예. 박성재도 지금 이제 특검 조사하지 않습니까? 예.
박성재한테는 어떤 것이 가장 큰 혐의가 됩니까? 박성재는 지금 보면 내란 중요임무종사죄가 적용되고 있는 것으로 예. 알고 있는데요. 그거 되면 5년 이상의 징역입니다.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예. 징역. 그러니까 당연히 심 전 총장하고는 질이 다를 정도로 높은 범죄가 되는 거고요. 만약에 심 전 총장도 계엄 당일날 박성재 장관이랑 통화한 것들이 지금 나왔지 않습니까? 그거를 통해서 계엄과 관련된 모의를 했다면 심 전 총장도 내란 중요임무종사죄가 적용될 수 있는 거예요. 향후에. 예. 뭐 일단 박성재 장관 같은 경우에는 사실 그때 총장하고 통화한 거 그리고 법무부에서 바로 간부들을 소집해가지고 회의를 했는데 뭐 이거 매뉴얼이 있냐 뭘 했냐 막 이런 식으로 막 질문이 나왔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이후에도 뭔가 자기 말 안 듣거나 윤석열한테 불리한 이야기나 그런 행보를 보이는 간부들을 질책하거나 그래갖고 그 간부가 막 사표를 쓰거나 이런 일들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그리고 4인 회동도 있고요. 그러다 보니 결과적으로 이 내란에 아주 중요하게 가담한 인물이 아니냐 이것과 관련해서 아주 중요한 내용들을 알고 있지 않느냐 하는 의혹을 받고 있고 거기에 따라서 조사가 이루어지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많은 왜 그거를 이제 와가지고 조사를 하는지 예. 너무 늦었다 저는. 그래서 그거 제가 궁금해요. 지금 박성재는 일단 계엄 다음 날 4인 회동도 안가에서 갔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지금 다른 사람들을 다 불러서 조사를 하고 있는데 정말 중요한 사람 가운데 한 명인 박성재를 지금 부른 이유가 뭘까? 늦은 이유가 뭘까? 아까 그 심호정처럼 다른 자료들 다 이렇게 불러가지고 박성재가 중요하니까 확실하게 꼼짝 못할 증거를 딱 준비해놓고 부르는 것인가? 그런 생각도 들던데요. 개인적으로 조금 특검에 좀 편을 들어주자면 예. 그 4인의 밤이나 그 박성재 장관이 했던 행위들에 대해서 혐의를 잡기 위해서는 사실 내부자 진술이나 문건들이 나와야 되는데 워낙 소수였고 다 주요 임무 종사자고 5년 이상의 징역이기 때문에 사실 인생이 걸려있는 한 판이 될 거라서 거기서 이제 죄수의 딜레마가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자백을 해주는 사람이 없다고 하면 사실은 혐의를 잡기는 정말 쉽지 않았을 겁니다. 그래서 하나씩 키를 그 심우정과는 다르게 하나씩 이제 내부자가 나오기를 위한 조사 빌드업을 쌓은 다음에 박성재를 부른 게 아닌가 싶고 사실 이제는 박성재와 심우정 사이에서는 죄수의 딜레마가 강력하게 작용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박성재에 대해서 유죄가 나온다고 하면 김기현 변호사님이 설명해 주셨던 것처럼 중형이 나올 건데 주요 임무 종사자이기 때문에 그런 걸 중형을 받는 입장에서는 형량 지금 이제 플리바게닝을 통해서 형량이라도 줄여야 되는 상황이 올 거고 그렇게 된다면 심우정이 가담했던 것에 대해서도 본인이 털어놓을 유인이 생기고 이렇게 이제 역학 과정을 만드는 과정이 좀 필요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아쉽긴 하지만 특검 입장에서는 좀 불가피한 선택이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여쭤보고 마치도록 하죠. 지금 한학자 총재 영장 심사 받게 되는데 영장 발부 가능성 김기현 변호사님 어떻게 보십니까? 원칙적으로 가면 이거는 발부가 안 되기가 어렵습니다. 예, 일단 뭐 정치자금법 위반이라든가 아니면 뇌물 공여라든가 뭐 이런 혐의들이 있을 수 있는데 일단은 종교 집단의 교주가 자기 당원들을 이용해 가지고 정치인과 결탁해서 당원들을 막 가입시키고 그 정치인한테 돈까지 준 거잖아요. 이런 거 같은 경우에는 혐의가 아주 중하다. 예, 종교와 정치가 지금 유착된 것처럼 죄질이 굉장히 나쁘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이거는 구속 대상이고 그리고 구속 사유 중에 이제 도주 및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는데 어떻게 볼 것이냐. 도주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도망가는 것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출석을 거부하는 것도 도주에 해당합니다. 법적으로는. 예. 근데 한학자 총재 지금까지 계속 출석에 불응하면서 뭐 조사를 받지 않을 뜻을 내비쳐 오다가 한 번 나왔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도 이 사람을 불구속 상태로 내주면 윤석열처럼 그냥 안 나오고 버틸 가능성이 높아요. 그렇다면 도주 우려가 없다고 보기 어렵고 증거인멸 같은 경우에도 이미 그 밑에 사람들이나 관련 사람들과 지금 그런 사람들이 지금 이 교주의 말을 거역하기가 어려울 거 아닙니까? 예. 그렇다면 이 사람이 밖에 계속 있으면은 이 밑에 사람들을 해서 입단속시키고 막 무슨 진술 오염시키고 말 맞추고 이럴 가능성이 대단히 높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거는 원칙적으로 발부될 수밖에 없다라고 보고 하는데 이제 한 가지 리스크는 통일교라는 거죠. 우리 사회에
굉장히 깊숙한 곳까지 뻗쳐 있는 이 통일교계의 인맥이나 네트워크 이것들이 지금 풀가동되고 있을 거란 말입니다. 그것들이 지금 언제 어디서 어떤 형태로 나타날지 알 수가 없는 상황이다. 그래서 그것이 좀 저는 위험 요인이라 봅니다. 정우승 변호사님, 지금 통일교에서 최소한도 12만 명 이상이 집단으로 정당에 가입해가지고 뭔가 결정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것이 이제 드러나고 있지 않습니까? 만약에 이게 사실 확인되면 정교 분리 원칙, 그 헌법 정신에 위반돼서 국힘당이 정당 해산 사유가 된다, 이런 지적이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헌법 조항을 좀 그냥 읽어드리겠습니다. 예. 헌법 20조 2항에 국교는 인정되지 아니하며 종교와 정치는 분리된다라고 있고, 헌법 8조 4항에 정당의 목적이나 활동이 민주적 기본 질서에 위배될 때에는 정부는 헌법재판소에 그 해산을 제소할 수 있고 정당은 헌법재판소의 심판에 의해 해산된다. 만약에 그 11만이 교주의 지시에 따라서 일사불란하게 가입을 한 것이고 그로 인해서 정당의 운영이 민주적 기본 질서에 따라서 운영되지 않았다고 한다면 정부의 심판, 여기 헌법에 따르면 정부의 그 제소에 따라서 위헌정당으로 지정되어 해산될 수 있는 거죠. 그냥 이거는 그 물리적 해석이 가능한 모두라면 예상할 수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것들이 어느 정도까지 입증되느냐, 그 11만 명이 일사불란하게 좀 들어갔느냐, 그리고 그것들이 그 국힘이 운영되는 데에서 영향력을 끼쳤느냐, 이런 여러 가지 약간의 변수들이 있겠지만 그냥 헌법만 읽어본다고 하더라도 이 부분에 대해서 모두가 충분히 예상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그 부분이 가장 큰 관심사일 수도 있는 게 국힘당이 드러나고 있는 거 하나하나들 지금 다 모아가다 보면 저건 해산시키지 않을 이유가 없는 그런 정당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지금 제 생각에도 만약에 국힘이 정당 해산이 된다면 오히려 내란보다는 이걸로 될 가능성이 높다. 예. 예, 저는 그렇게 보고 있거든요. 예. 왜냐하면 이제 과거에 우리 사례 있잖아요. 통합진보당 해산 사건. 거기에 이제 법리를 보면은 이렇게 봐요. 민주적 기본 질서를 위배해야 되는데 누가 위배해야 되냐? 그 정당의 주도 세력이 민주적 기본 질서를 위배해야 되는 것이다. 이렇게 나오거든요. 예. 여기서 봤을 때 내란은 그 부분이 상대적으로 좀 약한 거예요. 왜냐하면 내란은 윤석열이 일으켰고 국민의힘이 일으킨 거는 외관상은 아니잖아요. 그리고 그 내통했다는 뭐 그런 걸 밝혀내기가 쉽지는 않고, 게다가 당대표가 그 당시에 일단 비상경에 반대한다고 글을 써버렸고, 이런 상황인데 과연 그러면 요 통일교 당원들이 집단 가입한 건 어떠냐라고 보면은 권성동과 뭐 이철규 등등 소위 말하는 찐윤 그룹들, 이 사람들은 국민의힘의 주도 세력임이 명백합니다. 예. 그런 명백한 주도 세력이 통일교랑 모의를 해가지고 당원들 수십만 명을 가입을 시켜가지고 그 사람들을 이용해서 선거 결과, 당대표 결과를 막 그냥 사실상 조작해버린 거나 다름이 예. 없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하면 이거는 민주적 기본 질서를 명백하게 어긋난 것이고 그거를 주도 세력이 저질렀다고 충분히 평가할 수가 있는 거죠. 그렇다면 이건 완벽한 정당 해산 사유가 되는 겁니다. 그 또 뿐만 아니라 통일교뿐만 아니라 신천지도 의혹이 있고 다른 종교 그 보수 기독교도 쪽도 문제가 되기 때문에 그러한 것들이 모이고, 저는 내란 하나만으로 김규현 변호사님 말씀대로 어려울 수 있지만 그러한 사유들이 차곡차곡 쌓여가고 있고 그것들이 이제 모두가 하나의 댐이 무너지듯이 위헌정당 해산으로 가는 길이 열릴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두 분 나와서 이렇게 말씀해 주시면은 이해가 정말 쏙쏙 잘 되고, 아하, 아주 이렇게 생각이 돼서 너무나 좋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드리고, 안젤리나 님도요, 김규현 변호사님, 정구승 변호사님 잘 설명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법 알못도 이해가 막 되네요. 이렇게 글 보내주셨습니다. 두 분 이렇게 계속 나오시는데 코너 이름을 뭐라고 지으면 좋을까요? 좀 그러게요. 좋은 그 제목 하나 만들어 보세요. 이름 짓는데 제 소질이 없어가지고 네. 다음 주까지 한번 생각을 다음 잘 주까지 한번. 해보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뭐뭐세 뭐뭐 이런 거 있잖아요. 보시는 분들께서도 한번 좋은 아이디어가 있으면 한번 그래요. 예, 올려주시면. 이렇게 떠넘기는 재주처럼 아주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들도 우리 김규현 변호사님, 정구승 변호사님 두 분 함께하는 2부 코너 좋은 제목 있으면은 한번 좀 보내주십시오. 그러면 저희가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 뵙죠. 감사합니다. 네. 김규현, 정구승 두 변호사님과 함께 제대로 알아보는 시간 가졌습니다.